안녕하세요. 세상의 이야기를 아주 격이 높게 전달해드리는 지라르입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바로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 이 책의 작가 다자이 오사무는 말 꺼내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총 5번의 살자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5번의 살자 시도 끝에 세상을 떠난 작가입니다. 이 정도면 5번의 살자에 드디어 성공을 한 게 아닐까, 그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책은 그런 다자이 오사무가 쓴 자전적 소설이에요. 처음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든 생각은 그 작가에 대한 슬픈 생각보다 이 책 진짜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한 제 스스로가 아주 조금 안타깝습니다. 아주 조금이라고 표현한 까닭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런 생각을 꽤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이 되기 때문에 또 거기서도 위로가 꽤 돼서 아주 조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읽는 동안 우울했다라고 표현한 사람도 계셨어요. 저같이 재밌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타인의 슬픔에 우울할 수 있는 사람들 덕분에 세상에 따뜻한 게 있지 않나. 어느 한 예술가의 좌절이나 절망을 좋아할 수 있다면 그 예술가의 작품을 즐기는데 재능이 있지 않을까. 책의 시작은 오오바 요조의 독백으로 시작합니다. 인간 실격의 첫 문장도 굉장히 유명해요. 부끄럼 많은 생을 보냈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조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권위적인 아버지가 있었고 형제들이 많아서 좀 집안에서 외톨이 느낌이었어요. 어머니는 좀 온화한 성격처럼 보이지만 어머니와의 관계가 자주 있진 않았어. 그런 가족 때문인지 요조는 좀 남들과 달랐어요. 요조는 쓸데없는 물건들, 장식품들을 관심 있어 했어요. 그것들이 실용적이라고 깨닫게 되면 그 물건들에 대해 흥미를 잃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아마 남들과 어울리지 못한 요조가 스스로를 쓸데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쓸모없는 것에 공감을 좀 했는 것 같아. 그 쓸모없는 것에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무용한 것들이 실제로는 의미가 있었고 그 위로가 거짓말이 돼버리니까 바로 잃게 돼요. 실제로 다사이 오사무가 열째로 태어나요. 그리고 아버지는 늘 바빴고 어머니는 뭐 집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형제가 10명인데 10명을 또 어떻게 다 케어를 하겠어. 어머니 아버지와의 유대 없이 유모선에 자란 것 같아요. 다자이 오사무는.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감수성이 굉장히 섬세했어요. 한날은 요조의 아버지가 선물 뭐 받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 요조야, 장난감 안 필요하냐? 뭐 책 필요해? 그 얘기에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큰형이 책이 좋겠죠 라는 한마디를 하고 아버지는 그래 책이 좋겠네. 여기서 요조는 그 아버지의 흥이 깨진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요조의 눈에는 아버지가 불쾌한 표정을 지은 것처럼 보였어요. 몹시 화난 아버지가 틀림없이 복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이런 이유로 많이 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오진 않았는데 이런 걸로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하진 않잖아. 그만큼 요조는 타인의 화를 되게 무서워해요. 요조는 집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 익살스러운 행동을 보입니다. 가면을 쓰는 거죠. 웃기지도 않은데 웃기도 하고 남들을 웃기기 위해 엄청 노력하는 그런 인물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역할은 요조가 생각했을 때 잘 수행을 했습니다. 요조는 사람을 굉장히 못 믿고 안 좋은 일을 당하면 그거를 숨겨. 책에서 보면 그 하녀들에게 성적인 어떤 폭행을 당한 게 있어 보여요. 그거를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다고 해도 혹은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어떤 누군가의 처세술로 인해 묵살돼 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요. 한마디로 세상이 지금 자기를 억까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위선적이고 모순적인 사람들끼리 잘 모여서 만나는 게 너무 이상하고 인간이야말로 굉장히 난해한 존재가 아닌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요조는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어. 무서워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일 뿐인데 여성들이 잘 들어주는 깊은 영혼의 소유자로 이해를 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조는 이제 중학교를 갈 나이쯤에 집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살게 됩니다. 요조는 학교에서도 익살스러운 행동을 많이 보여요.
체육 시간에 철봉 연습을 하고 있는데 철봉을 향해 뛰어가다가 엉덩방아를 찍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요. 이 엉덩방아 찍는 행동은 요조의 계획된 일이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했던 익살스러운 행동 중 하나였어. 잘 됐어. 그렇게 웃겼잖아. 요조는 속으로 나이스! 웃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머리를 탁탁 털면서 일어났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일부러 그랬지. 누군가가 요조의 거짓된 익살스러운 행동을 파악을 해버렸어. 그 순간 요조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요조의 그런 익살스러운 가면을 한눈에 파악한 친구는 타케이치라는 친구입니다. 요조는 그 타케이치의 통찰 때문에 굉장한 걱정에 휩싸여요. 그동안 했던 익살스러운 거짓들이 밝혀지면 커다란 어파로 넘어올까봐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타케이치가 자신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할까봐 오히려 그가 죽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책의 표현에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죽기를 몇 번 바랬던 적은 있어도 남을 죽이고 싶다고 생각했던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것은 상대방이 더 행복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요조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다 요조가 전략을 살짝 바꿨어. 타케이치와 친해지자. 저주 메타에서 친구 메타로 바뀌었어. 마침 우연히 비가 오는데 우산 없어서 풀 죽은 상태로 서 있는 타케이치를 봅니다. 그리고 요조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나이스 타케이치 우산 없다. 내가 이걸 보니까 가끔씩 내가 우연히 평소 잘 보지 않던 일기예보를 봤는데 오후에 비가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산을 챙겨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산이 없었고 마침 또 비가 내려가지고 내가 우산을 당당하게 펴서 걸어가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는 듯한 느낌이었어. 나 우산 챙겨왔다. 니들은 안 챙겨왔지. 하하하. 그래서 요조는 타케이치와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으로 데리고 와요. 부잣집 아들내미라서 그런지 혼자 사는 것도 대단한데 그 집에 일을 하는 아주머니가 있어. 요조는 아주머니한테 옷을 좀 말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둘이서 2층을 올라와요. 둘은 그 방에서 대화도 나누고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케치는 요조한테 야, 넌 진짜 여자들한테 인기 많겠다. 여자 좀 울리겠어. 라고 해요. 하지만 요조는 일반 아이들과 다르죠. 보통 그런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은데 요조는 여자들을 싫어해. 적어도 이때는. 왜냐면 어릴 때 그런 경험도 겪었으니까. 그래서 요조는 이 말을 타케이치도 인식 못하는 끔찍한 예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요조는 남들과 다르다. 타인과 어울리기 힘들다. 그런 요조도 그림 그리는 건 되게 좋아해요. 타케이치가 그걸 보고 너는 위대한 화가가 될 거야. 저는 근데 이 말이 되게 좋았던 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너는 남들과 다르지만 그만큼 섬세한 감정을 지니고 있어서 그걸 통해 그림을 그리면 정말 잘할 것 같다 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표현은 없었어. 근데 저는 그렇게 느꼈어. 실제로도 요조가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했고 나중 돼서도 그림으로 돈을 벌기도 했거든요. 타케이치는 통찰력이 좋아서 이제껏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한 요조의 섬세한 감수성을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조는 아버지한테 미술학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버지가 반대를 심하게 해서 가지는 못해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거는 타케이치를 중학교 때까지밖에 볼 수 없었어. 만약 타케이치가 좀 더 오랫동안 요조 옆에 있었으면 요조는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꽤 많이 하고 있어요. 요조는 화방에 들어갔는데 어떤 미술학도랑 친해집니다. 그리고 그 미술학도로부터 술, 여자, 담배, 자익 사상까지 배우게 돼요. 그 미술학도의 이름은 호리키 마사오. 요조보다는 6살 정도 많은 사람이고 요조와 성격은 많이 달라요. 요조는 굉장히 내향적이지만 호리키는 외향적이고 사람들과 잘 어울려요. 둘은 친하게 지내고 있지만 호리키는 요조를 많이 이용을 해요. 경제적으로도 이용을 하고 자기가 노는 좀 타락적인 곳에 일부러 물들리게 하기도 하고 하지만 요조는 그런 걸 알면서도 호리키와 같이 지냅니다. 왜 요조가 호리키와 친하게 지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요조가 아무리 사람을 싫다고 했지만 그래도 사람인 이상 누군가와의 접촉이 필요했지 않았을까. 긍정적인 터치가 없으면 부정적인 터치라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거라도 얻으려고 했던 게 있지 않았을까. 부정적인 관심이 마음을 안정시킨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요. 요조는 호리키와 만나면서 많은 감각적인 것들을 알게 돼요. 용돈도 되게 많이 받지만
감각적인 세상에서 흥청망청 써버려서 외상을 하게 되고 형 누나들한테도 돈을 빌리기까지 하는 그런 사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스네코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스네코는 이 소설에서 요조의 여인으로 나오는 여인이 총 3명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연인입니다. 그리고 요조와 스네코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스네코도 뭔가 좀 이상해요. 남편이 있었어. 사기죄 전범도 있어. 아우, 이 소설 읽는 게 쉽지가 않네. 뭐 그렇긴 하지만 둘이 사랑에 빠져 있어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그 호리키와의 만남은 아직 계속하고 있습니다. 호리키와 요조는 어떤 술집에 갔는데 호리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오늘 밤 여자에게 굶주려 있는 늑대야. 여급에게 키스해도 되겠어? 이걸 왜 알아서 하지 뭘 굳이 이런 것까지 얘기를.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 호리키가 키스하는 그 여급이 요조가 사랑하는 스네코였어. 그 장면을 본 요조는 화를 내지 않아요. 내 여자가 다른 사람이랑 키스를 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요조는 남들과 다르니깐요. 근데 웃긴 거는 스네코가 호리키에게 키스를 당한다 라고 표현해놓고 말리지도 화를 내지도 않으면서 스네코는 이제 더러워져서 헤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스네코가 키스를 한 게 아니라 당했다라고 지가 얘기를 해놓고 호리키의 키스를 말리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스네코가 더럽혀졌대. 그리고 헤어져야 된대. 이게 무슨 개소리야. 그러다가 스네코가 그만하고 싶다고 해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둘은 밖으로 나옵니다. 요조는 이미 많이 취했어. 밖에 토를 하고 쓰러집니다. 눈을 떴을 때는 스네코의 집이었어요. 요조와 스네코는 호리키와 했던 키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무언가를 먹으러 가요. 그래서 무언가를 먹는데 요조가 돈이 없어. 동전 몇 개밖에 없어. 요조가 스네코에게 돈 좀 내줘요 라고 했는데 스네코가 푹 그것뿐이야? 라고 하진 않고 무심하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겨우 그것뿐이야 라고 했어요. 튀어나온 스네코의 말에 자존심을 상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때까지 제가 맛보지 못했던 기묘한 굴욕이었습니다. 아니, 돈이 없는 것도 집에서 용돈을 다 주고 있는 상태에서 돈이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탕하게 생활하니까 돈이 없어. 그래놓고 무슨 자존심이야. 요조는 깊은 우울함에 빠집니다. 이날 요조와 스네코는 동반 살자를 합니다. 요조가 죽고 싶어 하기는 했지만 스네코는 그런 표현을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요조가 스네코한테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나와 있진 않아요. 동반 살자를 했지만 남자는 살고 여자는 죽습니다. 이 동반 살자는 고등학생이기도 했던 요조였기에 큰 사건이 돼서 신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 덕분에 가족들은 모두 알게 되고 아버지는 살자에서 돌아온 아들을 향해 격노를 하고 다시 갑니다. 이것만 봐도 아버지가 아들한테 어땠는지 느낌은 오죠. 요조는 죽은 스네코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일본에 인간 실격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오구리 슌이 다자이 오사무를 연기한 영화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영화에서는 그 바다에서 동반 살자하는 장면에서 같이 죽으려 했던 여자가 다른 남자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그 극중 다자이가 그 여자를 발로 차고 나와요. 그리고 여자는 죽어요.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안 해봤어요. 영화에선 그렇게 나와요. 지금은 당연히 안 그러겠지만 이 당시에 그 살자는 죄가 됐나 봐요. 요조는 살자로 인해 퇴학을 당했어요. 스네코가 죽었지만 요조는 다시 자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명의 만화가로 활동하게 되고 요조가 호리키 집에 방문했는데 시즈코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시즈코는 이 소설에서 요조가 만나는 3명의 여자 중에 두 번째 여자입니다. 시즈코의 가정사도 예사롭지 않아요. 남편과 3년 전에 사별을 한 미혼모입니다. 시즈코가 이제 돈이 없는 요조를 위해서 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그림을 그려달라. 그러면 돈을 주겠다. 또 이렇게 일거리를 주고받는 사이에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되죠. 뭐 그렇게 둘이 사랑에 빠지면서 잘은 아니더라도 그걸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는데 우연히 요조가 밖에서 안에서 들리는 시즈코와 시즈코의 딸이 나누는 대화를 듣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을 해요. 저 둘이 내가 없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시즈코를 떠납니다. 아무 말 없이. 그리고 또 어디 가서 혼자 뭐 우울하게 술을 마시고 있겠죠. 그때 요조에게 관심을 갖는 한 여성분이 있습니다. 담배가게 아가씨 시즈코. 요시코는 요조가 마지막으로 사랑하게 되는 여성이에요.
정말 순진하고 순수한 성격을 가진 여성이고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안 할 만큼 요조를 정말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순수함에 요조는 결혼을 하자고 고백을 해요. 다른 여자에게는 결혼이란 얘기는 안 했지만 요시코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 봤을 땐 자기가 거짓말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가면을 안 써도 될 수 있는 여성이었고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무서워했던 요조였는데 요시코만큼은 화내지 않고 나를 믿어줄 것 같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안 이꼽게 얘기해서 만만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잠깐의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둘의 결혼 생활은 괜찮아 보였어요. 요조가 점차 술도 끊게 되고 자기의 일인 만화가 일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호리키가 또 나타나요. 호리키를 만나면서 다시 음주 가문을 즐기게 되고 요조의 집 2층에서도 놀게 되고 그 호리키가 뭔가 먹고 싶어서 1층으로 내려가요. 근데 1층에서 소스라칠 만큼 놀란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급하게 요조를 불러요. 그리고 요조가 내려와서 본 장면은 자기의 아내 요시코가 다른 남자와 야스하는 걸 봅니다. 그 남자는 요조에게 가끔 만화를 의뢰했던 한 상인이었어요. 이 책에선 정확한 표현은 없지만 둘이 합의된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자신의 아내가 당한 것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읽을 때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이 드는 건데 그 남자가 요조에게 의뢰를 했던 이유 중 하나는 만화보다 집에 있던 요시코를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때 요조의 행동입니다. 요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떠한 표현을 하지 않고 외면한 채 2층으로 올라가요. 호리키는 그걸 보고 기분이 나빠져서 다시는 안 오겠다 말을 하고 집을 떠납니다. 그렇게 2층에 혼자 있던 요조에게 다가온 요시코가 말을 건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고는 점점점. 알았어, 아무 말도 하지 마. 너는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니 앉아 콩 먹자. 이 사건 이후 요조도 요시코를 떠나게 됩니다. 술은 당연히 먹고 마약도 하게 되고 정신병원까지 가게 되죠. 요조는 알아요. 자기의 부족한 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족한 면이 자신을 인간 실격으로 만든다는 것을. 거절할 능력이 없는 불행, 그리고 이것이 요조가 생각하는 인간 실격의 이유겠죠. 신에게 묻습니다. 무정한 죄입니까? 병원에서 나온 요조는 27살임에도 백발의 노인처럼 보였고 식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소설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요조는 사람의 분노를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거의 평생을 살았던 것 같고 자기가 표현을 해야 될 때 표현을 하지 못했고 요시코가 그렇게 당했잖아요. 그때 자기의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악해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쉽지 않은 거 알지만 그래도 적어도 아내가 그런 일을 겪었으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을 보면 보노보라는 생물이 등장합니다. 거의 침팬지와 비슷하지만 침팬지와 다르게 정말 친절하고 다정한 생물체예요. 다른 동물들은 자기 영역을 침범하면 바로 경계태세인데 보노보는 친해지려고 하는 행동들을 많이 보여요. 많은 생물학자들이 그런 보노보를 보면서 다정한 개체다, 다정한 종족들이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정말 악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위협을 받을 때 자기 자식을 지키기 위해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이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생물체예요. 한마디로 악할 때는 악할 힘이 필요하다. 충분히 악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무지성으로 악함을 욕하는 거는 조금 부끄러워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요조는 타인에게 저항할 수 없는, 저항 없이 쓸려가기만 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회피적인 성격이 공감되는 부분도 많지만 저는 안 그러고 싶어요. 회피하고 싶은 순간이 왔을 때 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싶게 되는 책입니다. 오늘은 짧고 조심스럽게 리뷰를 했고 이 책이 살자와 많이 관련된 책이다 보니까 쉽게 말을 못 하겠네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어쨌든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